네, 뉴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촌철살인의 논객들 소개합니다. 김종욱 정치학 박사 나오셨고요. 조수진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뭐 이렇게 사설이나 칼럼 제목들을 보다가 국민일보는 이렇게 썼네요. 이재명 대표 언론에 대한 부당한 공격 그만두라 이렇게 썼고,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표의 위험한 언론관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는지 직접 이재명 대표가 어떤 말을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의 역할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쭉 뭐 굉장히 비판이 많더라고요. 네. 아니 뭐 저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뭐 기본적으로 만약에 언론이 독일한 잣대를 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싸웠다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저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일관되게 진실된 보도를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공격을 해대고 엄청나게 고소고발을 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좀 한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애완견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예. 검찰의 애완견처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열심히 받아쓰고 있다. 은유적으로 설명한 거고요. 예. 저는 언론이 권력에 대해서든 무엇에 대해서든 자유를 주장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본인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개방적으로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벌어졌던 내용에 대해서 언론이 하나의 측면만, 그러니까 판결 내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만 제기하고 있고 그 이전부터 제기했던 중요한 의혹에 대한 부분들은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문 자체에 대해서 왜곡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좀 보도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까지 문제 제기한다? 전 그러시려면 좀 그 이전부터 윤 대통령과 열심히 좀 싸우셔야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주말 동안 또 계속 떠들썩해서 그 7분 정도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면 사실은 예. 그 내용은 대부분은 이화영 재판과 관련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는 길에 기자가 이화영 그 전 부지사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대해서 의견을 묻자 아마 물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발언을 하는 건데, 그 재판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 사실이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맞아요. 비판한 네. 거죠. 그러니까 안부수 재판을 했던 재판부에서는 동일한 자금에 대해서 주가 조작 자금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같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왜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는 대북송금 자금이라고 다른 판단이 나왔느냐라는 점이 중요한데, 그것이 보도가 왜 여러분들은 보도하지 않느냐. 오늘은 처음 말을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은 제가 언론인 여러분들께 이제 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북측 인사와 모의한 것이다라는 국정원 문건도 나왔는데 거의 보도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검찰에서 브리핑하는 내용만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쭉 이어나가면서, 제가 듣기로는 그걸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중간에 이렇게 발언을 해요.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뒤에 훗날에 밝혀질 사건이다. 근데 언론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공평하게 보도를 하지 않는데 헌법상 보호를 그럼 여러분들이 왜 받아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이 모두 다 중요한 권력인데 언론에 대해서 제사의 권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헌법적으로 굉장히 큰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파적인 보도를 할 것이면 왜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내용을 받아 쓰는 것만 하고 있는데 왜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비판을 이어나가거든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취지는 언론이라는 공적인 기관이 검찰과 본인 그 이화영이라는 피고인이 있는데 한 측의 입장만을 마치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한 측의 입장은 아예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공적인 기능을 다하고 있느냐 이런 취지의 공적인 비판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애완견이라는 단어만을 가지고 언론관이 잘못됐다까지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의 위험한 언론관.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예. 이거는 그 전체 7분의 그 발언의 전체 취지가 또 왜곡된 거 아닌가, 언론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나갈 일인가, 저 좀 의아한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이게 언론 보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비판할 게 있으면 명확하게 비판을 해야죠. 그럼요.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최경영 기자님이나 또 저 같은 사람들도 언론 욕하고 뭐 언론 뭐 욕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언론을 비판하고 언론에 대해서 문제라고 하고 이런 기사가 잘못됐다 등등등 사실은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지적들을 해왔어요. 네. 정말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뭐 이화영 1심 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뉴스타파 보도 내용도 충실히 전해드린 것 같고 이 자리에서도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도 충분히 이제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누구라 하더라도 정치권에 있는 인사, 특히 이제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이면 저는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할 때는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확실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안부수 회장 재판 1심 판결하고 지금 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하고 대북 송금의 취지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을 했는데 재판부가 그것에 대해서 왜 보도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은 건 아니죠. 이전에도 분명히 뭐 노컷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가 된 바는 있고 다만 이재명 대표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보도량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보도를 안 한 건 아닌 것이고 그다음에 1심 판결이 각각이 다르다. 안부수 1심 판결과 이화영 1심 판결에서 대북 송금의 취지를 다르게 판단했다라는 것도 사실 기사 읽다 보면 나오거든요. 보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중요도와 분량에 대해서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는 뭔가 형평성에 아쉬움이 생긴다라든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식의 이제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 훨씬 더 근본적인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된다. 근본적인 부분들 어떤 거요? 오늘도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일면에다가 이재명 대표 이제 이 공소장에 대한 부분을 보도를 했거든요. 보도를 하면서 이 김성태 전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이 북한하고 그 합의를 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북한 사람하고 전화를 할 계획을 세웠더라. 이거를 이제 제3자 뇌물의 어떤 그 법리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검찰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도를 단독 해가지고 일면에 딱 썼는데 저는 얘기하려면 구체적으로 이런 보도가 뭐가 문제다라고 찝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3자 뇌물로 걸었을 때는 이재명 대표하고 김성태 전 회장이 그런 서로 간의 어떠한 그게 부정한 청탁이 됐든 서로 간에 공동의 어떤 이익을 위한 어떤 공감대가 있었든 간에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이걸 했을 거야 라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근데 그 보도를 보면은 사건의 선후 관계는 있는데 그래서 김성태가 합의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전화통화 계획을 세웠어 라는 선후 관계는 있는데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전화통화 계획을 세웠어. 네, 이 선후 관계는 있는데 이게 먼저 일어나고 이게 뒤에 일어날 수는 있는데 김성태가 돈을 보냈기 때문에 전화통화 계획을 세웠어가 없어요. 근데 조선일보 같은 신문이 그게 공소장에 확실히 나와 있으면 보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도를 그걸 빼놓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공소장에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빠져 있고 그 부분은 검찰이 우리는 이런 정황을 들어서 제3자 뇌물을 혐의를 걸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는 그런 걸 공소장에 써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제3자 뇌물을 애초에 혐의를 적용을 했잖아요. 적용을 했는데
요 두 개의 사건의 경과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다라는 건 사실 동어반복이에요. 그 있다고 보니까 검찰이 기소를 했겠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는 왜 이걸 보도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유를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보도 내용에서.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이 내용이 그런 가령 이 내용을 보도할 때 검찰 공소장에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문제다랄지. 아니 근데 그거를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예. 짚지 않고 통으로 언론에 대해서 왜 이런 건 보도 안 합니까? 왜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안 합니까? 라는 얘기로 가버리면 언론 전반에 대해서 이 정치권이 이 민주당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하고 각각 언론을 공격하는 구도만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제 예. 그러니까 토론을 해볼 부분인데요.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재판 판결을 보면 대부분 진술에 의존해 있어요. 한쪽 진술에 대해서. 그럼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안부수 딸이 어떤 집을 얻은 이후에 진술이 변경됐다라고 하는 건 증거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이 회의 협박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화영의 진술만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쌍방울 관계자가 직접 본인이 눈을 봤다고 진술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증거들은 다 배제하고 소위 김성태라고 얘기되는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들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판결이 나왔을 때 전 거기에 대한 반론권은 우리에게 보장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은 그 부분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의하면 시민들에 대한 인신구속은 매우 엄격하게 예를 들면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소위 안보수 재판과 이화영 재판에서 소위 800만 달러에 대한 소재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하게 되면 어떤 재판은 인신이 구속되고 어떤 재판은 인신이 구속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럼 법의 평등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선별적으로 언론이 그 부분을 선택적으로 얘기하거나 또는 재판부 판결이 나오자마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다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시작 뭐 이런 식의 정치적 용어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매우 재판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일방적인 한쪽 어떤 정당이나 인물에게만 투사하는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많은 국민들은 오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오인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반론권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일부러라도 공개적인 재판 출석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기했으니까 이 문제가 소위 언론에 나와서 안부수라도 한마디라도 다양한 토론이 되게 되는 거지. 국정원이라도 한마디 더 나온다. 안 그랬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런 어떤 언론의 보도 내용처럼 일방적으로 계속 몰아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매우 혐의가 짙은 유죄가 추정되는 인물로 언론이 몰아가게 되는 거죠. 이건 저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왜 애완견이었냐 이 문제는 저는 되게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애완견이라는 용어를 썼냐. 오히려 좀 정체된 단어를 쓴다면 논의의 핵심들이 애완견으로 안 가고 이럴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그건 좀 피해를 당한 자에게 너무 과도하게 예를 들면 정제되어 있는 용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해서 저는 그 용어의 수위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도의 개별적인 보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짚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인이. 그렇죠. 그게 정치인이 됐든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정치인이 됐든 당이 됐든 뭐가 됐든 어느 날 뭐 항상 하는 일이겠지만 저렇게 이제 본인의 어떤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나오셔서 저렇게 언론을 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만큼의 어떤 구체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령 지금 안부수 1심 판결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1심 판결하고 대북송경의 취지를 달리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디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신 거잖아요. 본인이 안부수가 아닌데 판결문은 어디서 받아봤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안부수 판결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것 같은데 한국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어요.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안부수 1심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분석을 해보니 정확한 대북송금의 취지를 판단을 안 했더라. 이게 또 한국일보의 보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렇게 왜 검찰 거를 받아쓰기만 합니까?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의 연장선에서 확실하게 그런 보도를 해볼게 라고 언론이 보도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 말이 안 맞는 부분도 있다. 얘기가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일보 전에 SBS가 또 똑같은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요 좀 문제를 하나하나씩 보면
그 재판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안부수 재판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800만 달러 그렇게 간 게 주가 부양용 검찰의 기소 내용이죠. 그렇죠. 그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이 진실이나 사실인 양 보도할 때는 또 대부분인데 이때는 안부수 재판에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나 검찰의 주장을 무시해버리고 안부수 재판의 결과도 상당히 좀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분명히 뚜렷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말을 하면서 조금 더 정치하게 검찰의 주장은 이랬었는데 그때는 왜 검찰의 주장 그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많이 받아 안 썼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 근데 이제 SBS나 한국일보 보도처럼 그걸 딱 꼬집어서 팩트체크를 하죠. 팩트체크를 해요. 근데 그런 언론의 태도도 저는 상당히 원사이드하다라는 그런 느낌, 의심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너무 많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많아. 너무 심하고 너무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언론 탄압도 언론 자유 탄압이나 이런 거를 실제로 해버렸어. 방심위를 통해서나 뭐 방통위 운영이나 많은 뭐 바이든 날리면 그다음에 우리가 그 경험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기주 사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그냥 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모든 걸 해버렸는데 그때는 그렇게 촘촘하게 지적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SBS나 한국일보 보도는 맞아. 지적을 안 한 건 아니죠. 안 한 건 아니고 했는데 다만 그것을 압도할 정도의 아주 악독한 보도들이 특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있었던 거죠. 심지어 KBS에서 가령 바이든 날리면 보도할 때 KBS가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범모 기자가 하는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범기영 기자. 바이든 날리면이 맞는지를 확인해보자.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를 확인해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거를 그때 4번, 5번을 그 자리에서 틀어서 확인을 했어요. 들어봤죠. 그렇죠. 네. 그런 방식으로 검증을 하려는 노력을 한 언론도 분명히 있고 특히 KBS도 그때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런 논조가 좀 어느 정도는 보수적이지 않은 신문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게 문제 제기했고 이걸 검증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게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측면으로 근데 봐야지. 그것을 압도할 정도의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잘 들으면 확인이 불가능하고 날리면으로도 들리는데라고 하는 것들을 쏟아낸 언론들이 있는 거죠.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줘야 된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약간 다른 쟁점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 정도 단련된 정치인이 이렇게 헛말로 애완견이라는 단어를 뱉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 말도 해야 되는데 헛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애완견이라고 애완견은 랩독이라고 학술 용어야. 그러니까 아메리칸 저널리즘 잠깐만요. AJR하고 콜롬비아 저널리즘 리뷰하고 CJR은 미국의 대표적인 학술 논문지입니다. AJR, CJR. 우리나라 기자들 대부분은 논문 한 편도 안 읽어봤을 텐데 AJR이나 CJR의 논문 학자들이 쓴 논문 중에 랩도그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발 좀 찾아가지고 저한테 제가 보여드려야 되나? 보고하세요 이럴 뻔했죠. 제가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부시 대통령이 이거 굉장히 미국한테는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미국 언론의 표현 그대로 제가 합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이 이라크를 침범했을 때 이라크의 WMD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로 다 받아쓰기를 해서 미국의 침공 전쟁을 정당화시켰습니다. 미국 언론 전체가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AJR이나 CJR에서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저널리즘 리뷰죠. 학계 논문지들에서 그때 도대체 몇 번을 받아 쓴 거냐라고 해서 숫자까지 다 세서 부시 나중에 밝혀졌어요.
WMD가 있지 않았어. 이라크에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명분 자체가 없었던 거야. 전쟁이 아니고 침공이죠. 그 침공이라고 해서 제가 무슨 반미주의자가 아니고요. 미국 언론이 그냥 쓴 말이에요. 인베이전이라고. 계속 그렇게 썼습니다. 미국 언론은 그렇게 미국 침공이라고 썼는데 그 침공의 명분에 부시 부통령실이 말했던 게 쭉 있거든요. 그거를 왜 너희들이 검증도 안 하고 그렇게 계속 받아만 썼어? 라고 할 때 랩도그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옵니다. 수십 번. 랩도그라는 단어가. 애완견이다. 너희들은 애완견이었다. 라고 수십 번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국익과 완전히 관련 있는 중차대한 문제에 언론이 진실되게 보도하지 않고 받아쓰기만 했다. 그때 랩도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정당 간에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언론이 그때 미국 대통령의 말 전쟁의 상황에서 남의 나라와 전쟁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나 행정부 말 받았었다고 랩독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학회지들은 예? 한국은 글쎄요. 저는 왜 이게 언짢게 들리고 불쾌하게 한국 언론한테 들리는지 랩독들이 진짜 랩독 짓거리를 했으니까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 애완견들이 애완견 짓을 했으니까 기분이 좀 캥긴가 보구나. 내심 캥겼네. 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한국 언론의 행태가 애완견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그 알리바이를 조장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알리바이를 조장하면서 뭐 점잖게 왜 그런 말을 뭐 너무 지나쳤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 언론학 용어였을 수 있는데 저는 왜 그런 발언을 작심하고 했느냐. 라는 점을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애완견이라는 단어, 원색적인 단어 자체를 가지고 뭐 언론관까지 과거하는 게 지금 있었는데 지금 4개의 네 번째 재판이 벌어지기까지 언론 지형이 상당히 뭐 개입 내지는 이제 여론을 이 특정 방향으로 끌어가는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재판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검찰과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과의 싸움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우리 예전에 한명숙 총리 그 재판 때 생각을 해보면 1차 재판 때 무죄가 났는데 그 후에 다시 기소가 돼가지고 2차 재판 때는 이 유죄를 받아서 이제 실형을 받고 사실상 이제 정치 생명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도 이제 와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언론 지형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하게 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애완견처럼이라는 단어가 여러 사람들의 머리에 이제 각인이 됐어요. 저도 지금 그 발언에서 검찰과 애완견, 검찰의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처럼 이게 굉장히 각인이 되거든요. 근데 주말 내내 이게 보도가 너무 많이 돼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재판에 대한 보도에서 이 언론을 볼 때 좀 이런 단어가 좀 더 생각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을 오히려 노리고 발언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 거원적 유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검찰이 쓱 자기가 수사한 내용 가지고 언론에 흘려요. 언론은 이걸 대서특필을 해서 뭔가 이자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또 아주 맹공을 해요. 맹공을 하면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덩어리가 확 올라오게 돼요. 근데 이게 어느 때마다 항상 이런 정치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내용들 갖다 쓰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재명과 딱 달라붙어 있는 단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6개월 동안 반복적인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부분 자체가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 정치적인 활용에 누가 지금 복무하고 있느냐? 어떤 것이 언론이 복무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언론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저는 그랬을 때 그 언론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너무 그러니까 말씀은 검찰이 어떻게 지금 이 사건을 유죄로 만들었느냐? 따지고 보면 김성태와 안부수 이 두 사람에 대한 진술을 가지고 이화영 진술은 하나니까 이 두 개의 진술을 갖다가 계속 밀어붙여서 재판부는 다른 증거는 다 배제하고 이 두 가지 진술만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술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진술을 갖다가 번복하거나
아니면 압박했다라는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증거는 배제하는 문제가 있고 더 중요하게는 국정원 보고서나 나노스 리포트라는 게 있잖아요. 나노스라는 기업에서 쓴 건데 소위 이 계약금 500만 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1억 달러 지급까지 명백하게 대북 사업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문건들이 있는데 이런 문건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왜 재판부는 저렇게 판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제기를 했을 때 사회에서 건강한 토론이 벌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기소당한 자가 좀 옆에 계십니다만 기소당한 자가 자기가 반론권을 행사하는 건 지극히 정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김종국 박사 이야기는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겨레 그 6면인가요? 종합 6면에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부각에 민주당 검찰이어 법원 언론 압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되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검찰과 법원 언론을 압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인과관계로 돼 있어요. 한겨레가. 예, 한겨레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뭐 한겨레 판단의 인과관계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됐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표를 연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안 되고 지방선거 어떤 뭐라 그러죠? 그걸 공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연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서 연임하는 것인지 또는 이런 검찰이나 언론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도 야 당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법 리스크 부각이 되는 것을 희석시키거나 뭔가 억압시키거나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딱 한쪽으로만 두고 있거든요. 김종국 박사님 말대로. 근데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죠. 이렇게 둘 수 있는 상황인가? 정치적 상황이. 근데 연임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다른 문제고. 연임은 지금 말씀하신 연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부각이 되면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이나 언론이나 뭐 이런 거를 팬다는 거야. 그러면 검찰이 이재명을 봐주고 법원이 봐주고 언론이 봐줘요? 저는 이게 만약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요렇게 팼다고 쳐? 패면 이게 바뀌어? 사법 리스크가 약화돼? 요런 기사의 취지는 제가 뭐 제목을 적절히 달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데 기사의 취지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화영 1심 뭐 재판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모로 법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지층들도 굉장히 이제 좀 격앙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일각의 이제 어떤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법 왜곡죄라든지 그래서 뭐 법을 왜곡한 판사나 또는 뭐 검사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하자든지 이런 일련의 이제 이러한 법을 만들자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어느 정도 입법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어떤 불리함에 빠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방어권도 행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언론이 그동안 뭐 이런 부분을 왜 이 조명해주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할 수 있는데. 이 국회에서 또 어떠한 종류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판사를 또 이 법을 왜곡한 판사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이런 입법이 이게 이제 이 바람직한 거냐. 되게 좀 또 따로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로 있죠. 이게 옛날에 우리가 언론 잘못하는 거 맞는데 언론을 또 이런 방식으로 처벌하는 게 맞느냐 이거 다뤘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정도의 어떤 무리하다는 판단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요것에 왜 속도를 내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런 종류의 이제 기사는 요것에 이제 인과관계를 아마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일 텐데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보는 게 맞느냐 틀리냐에 대해서는 뭐 여기선 얘기하지 않더라도 요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특히 우리처럼 이제 언론계에 있거나 또는 언론 비평이나 비판을 이제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주되게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잘못에 대해서 사실은 늘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따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권에도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점들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굉장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법을 만들어서 언론을 어떻게 뭐 예를 들면은 처벌한다 이런 것으로 갔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막 이 언론을 막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를 근거로 들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또 그거를 근거로 들어서 또 자기들도 언론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당성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구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반복이 되면 오히려 언론이 안 바뀐다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론은 바뀌어야 되는데 언론이 바뀌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단 1초도 언론이 바뀌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제대로 바뀌려면 언론이 아픈 데를 정확하게 딱 찔러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이 반박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구도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개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서로 언론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때리면서 서로 뭘 그걸 정당화시켜주는 구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가다듬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약간 다르게 좀 보는데 그럼 언론이 성역인가? 이 정도 비판을 성역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저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정도 비판, 이 정도 이게 사실 은유잖아요. 그죠? 그렇죠. 처럼 네. 검찰의 메타포입니다, 애완견처럼 그리고 네. 거기서 그 은유가 됐던 사실관계는 직유네. 예, 그렇죠. 직유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기반이 된 사실관계는 특정 검찰이 이 브리핑한 내용만을 보도한다. 그것은 마치 주인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애완견 같았다. 예. 이렇게 비유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비유는 공적인 영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당하는 비유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정도 비유를 한 것 자체가 굉장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다시 보도가 되는 언론의 태도는 마치 본인들은 성역이고 비판을 이 정도의 비판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태도를 저변에 깔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오히려 국민들이 보실 때는 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 발언이 너무 수위가 셌구나라든지 이런 걸로 느껴진다기보다는 언론들이 이 정도 이래도 이 정도로 사람을 비판하는구나. 이 정도 비판도 못 받아들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기레기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사실은 기레기는 나쁜 단어예요. 기자 플러스 쓰레기니까 어떤 사람에게 너 쓰레기야. 저한테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한 거랑 같기 때문에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이죠. 근데 이게 왜 그동안은 계속해서 뭐 유죄다 이런 판결도 있었지만 왜 무죄가 났냐면 이 일이 어떤 언론사에서 그 지역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같이 운영하는 기관인데 조작을 한 게 드러났단 말입니다. 여러 명을 허위로 응모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가담을 하는 바람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조작됐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이 비판을 하면서 이거는 기레기 짓이다. 라고 한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비판하고자 한 사실관계는 비판을 받을 만한 사안이었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수위를 다소 높였다고 해서 이것을 형사적으로 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논리로 간 거예요. 사실 공적인 영역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특수한 본연의 업무들을 하는 기관들은 짧은 강한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국민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언론이 제일 강조하는 게 이제 표현의 자유잖아요. 본인들도 그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일방의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야, 너희들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라고 재단하거나 규정해버리는 것도 우습다는 거죠. 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보면 이제 그런 거 용산 시민사회수석이 MBC에 가서 관제대모 해달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싸웠는가. 이거 되게 중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관제대모까지 시키려고. 그러니까 대통령. KBS 앞에서도 관제대모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유사 시민단체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모욕죄로 어떻게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정치 권력을 지향하는 유사 시민단체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상당수가 뭐 국회의원도 되고 그다음에 무슨 방통심의위원도 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면 유사 시민단체라고 사이비 시민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는 하잖아요. 굉장히 가격한 말.
카르텔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가격한 말이거든요. 하지만 학술적으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이 시민사회까지 어떤 강제를 해서 관제 대목까지 시켜서 특정한 방송사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게 이제 한국 사회, 그래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문제되겠잖아. 기사로 써대고.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런 비판의 내용들이 언론에서 별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 하나하고 예. 또 하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해요. 그럼 사법 리스크 얘기가 나옵니다. 사법 리스크가 나오니까 좀 막으려고 방탄이라고 막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한 1년 넘게 보냈어요. 뭐 본인이 가가지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재판이 벌어지니까 방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뭐 어떻게 방탄을 해? 재판에서 그냥 결과가 나오면 끝나는 건데 다시 이제 방탄을 하니까 야 연임을 하려고 하는 싸움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또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검찰발로 나왔던 소위 사법 리스크의 부각 자체가 야당과 야당 당대표의 정책 행보를 계속 예를 들면 발목을 잡고 있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언론은 계속 똑같이 쓰고 있어요. 똑같이. 그럼 그게 어떤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 이유에 관해서는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것을 한다. 뭐 연임이랄지 그다음에 뭐 검사 탄핵이랄지 뭐 이런 거를 추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어떤 명분, 진짜 명분은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도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야, 이건 다 정치적인 거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심지어는 이제 검사 탄핵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검사가 탄핵받을 짓을 했으면은 탄핵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리고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잘못이 있으면 아예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는데 우리는 성폭행까지 한 검사도 자르기가 힘든 나라잖아요. 그리고 대충 그분 변호사 업무 계속 하시죠. 아마 뭐 사건이 한참 전의 일이라 왜 실제로 성폭행을 하셨다가 유야무야 되다가 왜 대부분 다 그 여러 명이라서 참 머리 여러 명이 스쳐가는데 대부분 다 변호사 하고 있죠. 아니 뭐 아버지가 뭐 이렇게 굉장히 고위직이었던 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뭐 매젠가 뭐 이렇게 전부 다가 그 집안이 법조인이었던 H H 뭐 이런 거 그분도 아니 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검사들이. 근데 아니 일반 공무원이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공무원이 무슨 고시 할아버지를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무원이 성폭행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어떻게.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고 그냥 파면이에요. 파면. KBS 기자가 성폭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면이라니까. 포스코 직원이나 포스코 부장이나 임원이 뭐 했어 봐요. 아니 MBC가 과거에 보도하고 KBS도 보도하고 그랬었잖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게 뭐 지금 이미 상장된 회사인데 그게 뭐 우리한테 뭐 세금 받아요? 포스코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언론이 그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 검사 탄핵이나 아까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검사 탄핵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방어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넣는 게 합당한가? 근데 이제 그런 악랄한 신문 내지는 방송도 있는데 아닌 신문과 방송도 있었습니다. 이 검사 탄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이 검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느냐. 그렇죠. 이거를 따져 묻는 사설이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이것들은 다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지금 사실은 방탄이다라고 하는 다 민주당이 뭘 하면 다 방탄이다라고 하는 공세가 사실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제일 강하게 방탄하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탄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민주당의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뭐를 하는 사람이면 무슨 얘기야? 방탄을 누가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방탄하고 있잖아. 그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해야죠. 이걸 이렇게 이 뭐랄까 반격을 딱 하면서 이 나라에서 제일 강한 방탄의 어떤 그런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배우자 그렇죠. 방탄하지. 본인 방탄하죠. 본인 방탄하지. 그다음에 과거의 국방부 장관 방탄하지. 행안부 장관 방탄하지. 다 방탄해놓고
지금의 전 여당 전 비대위원장은 한때는 방탄을 해줬는데 지금은 안 해주는 분위기인가 약간 의심이 되지만 네. 안 해줄 것 같기도 하지만 뭐 하는 얘기야 이렇게 딱 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언론이 성역이라거나 무슨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비판을 하세요. 뭐 애완견이다 하세요. 애완견이 뭐가 어떻습니까? 애완견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이제 막말이다라는 말의 수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전략이 뭐냐. 전략이라는 건 어떻게 짜야 되는 거냐.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제가 뭐 민주당의 무슨 뭐 전략가 아닙니다만 민주당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해서 그리고 저 방탄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세, 종부세로 그냥 그 이야기하죠. 이게 저 성태훈 정책실장이 KBS 이뤄진단에 나와가지고 상속세는 그러니까 OECD 상속세율이 26.1%니까 뭐 대충 우리는 한 최대 30% 정도 선까지는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언론이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예. 제가 항상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상속을 돈 1억이라도 하면 30% 내는 걸로 또는 지금 현재 50% 내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대.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한 10억 정도 가지신 분들은 상속세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냥 영원 나옵니다. 거의 자녀분들이 계시고 배우자가 계신다면 거의 영원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지금 한 10억 이상, 20억, 30억, 특히 한 3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30억 이상 예, 보는 게 맞죠. 대체로 예. 30억 이상입니다. 공제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제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 OECD 상속세율이 뭐 얼마니까 우리는 30% 정도까지 내리는 게 그래도 우리는 많이 낸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득세랑 또 비교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래서 상속세 내리고 뭐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자. 이렇게 성태훈 경제학자시자 정책실장이 주장을 갑자기 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1월 달에는 성태훈 실장이 그 대통령이 상속세 관련돼서 발언을 하니까 그때는 아니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 게 없다라고 오히려 대통령을 디스를 해버렸거든. 한 4개월 전에는. 근데 지금 갑자기 이 상속세나 종부세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나? 4개월 동안 뭐가 변했나? 경제적으로는 변한 건 없는데. 분명히. 일반적인 시기로 볼 때는 7월 달이 정부가 그러니까 매년 이 가을에 그 이제 법안들 심사를 하고 나면은 예산안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세 관련해서 누가 얼마 낼 거냐 세금을 개편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7월에서 8월 사이에 정부가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개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내지 않습니까? 국회에. 국회에 내는 이 상황이라서 보통 이거는 1월부터 해가지고 정부에서 준비를 해요. 이제 부서별로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봄에는 대통령의 발언이 돌발적이었던 거는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됐던 것으로 보이고. 예. 지금에 와서 정책실장이 이거를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실제 이제 이 7월 달에 국회에 내는 법안에 반영시키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이 의견은 정해졌고 다만 여론에 한번 던져봐서 어느 정도의 수위가 나오는가를 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6월 달에 간복이 한 달 앞두고. 그러니까 예. 저는 이거 제2의 석유 같아요. 제2의 석유 같다. 석유수출 발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우 정치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영국이 그런 거, 영국 보수당이 지금 이번에 조기 총선하지 않습니까? 예. 20% 정도 져요 노동당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대대적인 감세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고. 그러니까 보수층들을 결집시켜내고 사회 불안 심리를 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중도층의 이반까지도 노리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아마 영국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 석유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까지 계속 안 했던 것도 아닌데 실제로는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감세는 아니지만 감면 조치를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줬던 건 사실이잖아요. 법인세 감세했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감세는 이제 야당이 많아지는 상황이니까 이제 감세는 위법적인 조치가 있으니까 감면을 통해서 엄청나게 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23년도 소위 국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60조인가가 덜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79조를 덜 지출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여기다가 거기서 더 부과해서 종부세, 상속세까지 종부세, 상속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것들을 갑자기 집어넣는 이유는 매우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금의 상황들을 돌파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임기 후반부에 들어가면 소위 기업과 부자들이 이거 집중적으로 로비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그렇죠.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 빼먹었으니까. 그렇죠. 계속 확대돼 왔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어떤 조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건 좀 더 정제된 석유는 정제되지 않은 건데 소위 관료들의 정제된 방식의 위기를 극복하려고는 하나의 아젠다로서 이걸 가져왔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은 논쟁이 벌어질 것 같긴 해요. 이게 쉬운 건 아니다 이건. 네. 20% 지키기의 일환으로 7월에 실제 이런 법안을 던지겠다라는 액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그냥 이 얘기만 되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이거를 밀어붙일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20% 지키기. 본인들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확고한 지지층은 뭐 강남이든 아니면 TK든 이제 고연령층도 있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본인들에게 많은 그 표를 준 쪽이 이제 보수 쪽이고 이렇게 해서 20%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인데, 근데 이 법안들이 상당히 논쟁적인 지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나라 상황이 적자 상황에서 재정 적자에서 그러면 또 감세를 한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내야 되는데 자산세나 이런 보유세라든지 상속세를 줄이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가 될 것이냐? 그럼 근로소득자들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전가가 되는 것인데 이걸 뭐 종부세를 없앤다든가 상속세를 내린다든가 이렇게 쉽게 던질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쭉 던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노림수가 네. 첫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중산층 내지는 네. 초부자 요 부분에 이제 소구하려는 게 분명히 있고, 그래서 중산층의 경우에는 종부세라든가 이런 거를 없앤다라는 의제를 던지면서 뭔가의 그 불안함, 지금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더 오를 수도,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 대상자나 종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그러한 걱정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덜어주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쨌든 이런 분들의 어떤 지지를 민주당으로 완전히 쏠리는 걸 막아보고자 하는, 그리고 재벌이라든가 초부자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뭔가의 시그널을 주면서 상속세 관련된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프레임 싸움이 있는 건데, 지난번에 민주당이 종부세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상속세 얘기하고 이랬을 때 보수 언론들 반응이 어땠냐면 뜨거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좀 이게 주로 이제 뭔가 나는 진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인데, 저는 어쨌든 나는 좌파야 진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왜 저러지? 왜 저 민정이 저런 얘기했다고 왜 이렇게 뜨거워하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상속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또는 연금개혁이라든지 이런 의제는 보수의 의제여야 되는데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민주당이 뺏어갔다 이렇게 하는 기류가 생기더라고요, 그 부류들에서. 그리고 당장 예를 들면은 보수 논자들 윤희숙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뭐 대통령다워 보이기 시작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 빼앗긴 이슈 주도권을 찾아와야 된다라는 게 그때 막 지적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앞에서 좀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불리하게 나오는 국면이 되면서 뭔가 이 이슈 주도권을 이제는 뺏어올 타이밍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종부세를 뭐 재산세랑 뭐 합친다든지 무슨 상속세에 뭐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법을 개정하자고 하면 야당이 안 한다고 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종부세를 조금 손본다든지 상속세를 조금 개편한다든지 이럴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데까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런 데까지는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할 건데,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여당이 우리는 뭐 그게 경제를 위해서든 뭐 국민을 위해서든 이런 부분에서 세금을 줄여주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그것을 막고 있네요 라는 프레임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슈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구도가 있는 거고, 아마 이렇게 보면은 요 세법 개정안을 뭐 처리하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추가로 자기들이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하지만 결코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고 통과되지 않을
정책 세트들을 뭘 추가로 아마도 요 하반기 가면서 계속 던질 걸로 추정이 됩니다. 국회 오기 전까지, 정기국회 오기 전까지. 그런 수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디테일을 이렇게 이분이 정확하게 손태훈 실장이 말한 거를 자세히 보도를 못 보셨을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부세 사실상 폐지 바람직하고 그러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은 유지하겠다. 1인 1가구 1주택이라도 저가의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다라고 해서 이 저가의 다주택자들, 다주택 소유자들이 시장에 월세든 전세든 뭐 매매든 공급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들의 임대 공급자로서의 역할, 시장의 역할은 존중해 주자는 보수 정권 특유의 논리를 거기다 넣으면서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은 종부세를 유지하겠다고 한 거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있지 않습니까? 1주택이면 아무리 고가라도 1주택이면 자기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요거에 대한 반대 프레임을 지금 넣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툭 던진 것 같지만 안에서는 정치적인 프레임 가지고 굉장히 싸우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네. 민주당은 1주택이 딱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했던 거.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가격이 높지 않은 다주택을 갖고 있는 이러한 그렇죠. 임대사업자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은 종부세 대상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 이 종부세 대상이 되면은 그 세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정책실장이. 그렇죠. 그게 이제 보수의 늘 논리였어요. 네. 예. 그래서 전월세 시장에 있는 임차인들이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즉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더라도 풀었으면은 결국 민주당 주장이 대안이 아니다가 되는 거거든요. 네. 종부세 얘기는 거기에 포인트가 지금 맞춰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생각하고 나온 것 같은 게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진짜의 이득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종부세는 대상자가 한겨레에서도 최근에 얼마 안 보도했습니다만 되더라고요. 40만 명밖에 안 되죠. 그리고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종부세 대상자가 1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명, 40만 명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하나만 네. 말씀드리면 이 정부에서 네. 계속 종부세 후퇴시켜줘가지고 줄었지. 중과 대상자들, 네. 중과 대상자들은 99%가 없었대요. 그렇죠. 99%가 없어졌고. 이 사람들이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확연해지는 게 이거예요. 가업상속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매출 5천억까지는 가업상속 괜찮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제가 되죠. 네.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5천억 이상의 매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대기업이라고 거의 다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매출 5천억 이상이면 거의 알만한 기업. 알만한 기업들이죠. 근데 손태훈 실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상속세와 관련해서 이게 진짜 기업을 이렇게 물려주고 나서 경영을 계속해. 예? 이게 가업상속제도랑 똑같습니다. 말하는 게 기업을 그 경영을 계속하면 이 사람들한테 상속세를 할 필요는 없잖아. 예? 주식이 아버지한테 돌아왔어. 아버지한테 들어왔는데 그 주식의 가치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상속세를 물리는 지금의 시점 말고 지금의 그런 거 말고 자본이득이 실현되면 세금을 물리자라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버려 두자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끝까지 내버려두고. 시장에서는 아마 얘기죠. 환호할 겁니다. 특히 기업 이재용 씨 같은 경우죠. 정의선 씨 같은 경우 아직 지금 승계를 안 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돈 좀 버는 기업들 제가 절세 컨설팅을 해드린다면 기업을 유지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법인을 싱가포르로 법인을 돌려버리면 됩니다. 법인 주소지 돌려버리면 돼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기업을 유지하든지 아버지 할아버지가 쌓아놓은 자산을 본 데에만 그러니까 기업을 어떻게 크게 운영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애국심과 기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3세는 흔치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흔치 않고 대부분은 그거 팔아가지고 어디 스타벅스나 카페나 건물이나 뭐 매체 사들이고 불로소득 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뭐 미국에서 MBA를 받고 와서 별로 그렇게 기업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충 그렇게 기업가 3세로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그 시점은 50년이나 100년 후란 말이죠. 그동안에 다 빼먹을 수 있어요. 그 기업을 완전히 탕진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아주 편안한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던 싱가포르에 있던 어디에 있던 법인 주소를 바꿔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럴듯하게 들리거든. 그럴듯하게. 자본이득세로 바꿔버리고 그러면은 이게 부담이 없어지고 이 사람들이 매진해가지고 어떤 기업의 일에 종사할 것이다. 창업자 정신을 이어받을 것이다. 전혀 지금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재용 지금 삼성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 만들어버렸고요.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재벌 3세들이. 근데 재벌 3세들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재벌 3세 상속법. 그렇죠. 예, 이득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걸 진짜로 그렇게 하자고 하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안 되거든요. 저희는 그건데 이걸 잘 포장을 했더라고. 그렇죠.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자본이득세로 무조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재벌이나 또는 초부자들한테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민주당 당신들 당 아니야. 그렇죠. 민주당 지지 혹시라도 요즘 분위기 안 좋은데 자꾸 우리 미워하고 다른 이유로 미워하고 이러는데 당신들 당 아니야. 이 메시지를 지금 주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 그 상속세도 유산 뭐 이득세인가요? 유산 취득세. 그걸로 바꾸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물려줘야 될 돈의 총액에 대해서 그걸 과표로 삼아서 세금 계산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나눠 받을 거에 대해서 지금 계산하자는 건데 그렇게 바뀌면은 예를 들면 그것도 합리적일 것 같지만 이미 근데 물려받을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빚밖에 없습니다. 물려받을 게 애초에 빚밖에 없고 그 정도 그거를 야 이걸 통으로 묶는 거하고 나누는 거하고 이게 세금 차이가 얼마나 돼 계산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게. 근데 저는 이제 토론은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왜냐하면 뭐 이유도 마찬가지, 유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세제도의 혁신 없이는 정부의 경제적인 능력들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저희 조세를 통해서 국가 재정을 움직여 나갔는데 21세기에는 재정 건전화 국가라 그래가지고 국가가 세금을 계속 낮추게 돼서 국가 능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국가의 힘이 없는 상황이어서 조세제도의 개편 없이는 과거와 같이 중산층이 많은 시대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꽤 높은 상황이에요.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니들 빨리 들어와라 국회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입법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런 얘기도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좋다. 뭐 종부세든 상속세든 논의가 필요하니까 그럼 소득세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낮은 소득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빠진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재산세는 어떻게 할 거냐. 적어도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세수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비율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아까 제가 영국 말씀드렸잖아요. 한 25조 정도의 우리 돈으로 25조 원 정도의 소위 세금 감면 조치가 30조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복지 비용을 21조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세가 줄고 정부의 재정 능력이 없게 되면 뭘 줄여야 되느냐? 복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피해 보느냐? 그러니까 부자는 좋아지는데 그렇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은 오히려 못 받게 되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이전 소득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우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초고령 사회예요. 초고령 사회 중에서도 이하가 42%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탱할 수 없는 재정 정책을 조세제도를 가지고 와서 지금 논쟁을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진짜 한번 이번에 좀 빡세게 토론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해야 된다는 것은. 근데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정신을 가진 세금이 상속세와 종부세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무슨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물론 부동산 가격이나 여러 경제 상황이 이 법들이 세율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수정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화두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2030과 40, 60대 또 기득권층들과 가지지 못한 층들 간의 이 괴리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 자르듯이 선명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토론이 좀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들이 세금을 안 내면 누가 세금을 낼 것인가에 관해서도 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안 내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세금 내야 될 텐데 그 세금 내는 사람들은 누굴까? 어떻게 세금 낼까? 간접세라고 하지요. 예. 세금 낼 돈이라도 있었으면 소득자들에게 엄청 빼먹고. 예. 부가세 내시지 않습니까? 부가세. 부가세 내고 소비세 내고 충분치는 않으니까요. 예. 나라를 위해서 충분치가 않다. 내가 낼 수 예. 있는 세금이. 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돈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조수진 변호사 김종욱 정치학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치본색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